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김원장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입니다. 김원장 경제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논란의 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죠. 네네. 핵심 내용은 기업의 일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의 권한이 강화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만의 어떤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 여기서 이제 이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은 한 명이라도 소액 주주, 일반 주주들을 대변하는 감사위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예.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상법에 회사의 이사진은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법원에서 잇따라 이제 만약에 이게 회사의 이익이 대주주 그러니까 회장님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우리 법원에서는 계속 그동안에 이제 회장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제 상법의 문구에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굳이 적어 놓은 겁니다, 이번에. 네. 예. 그러니까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핵심의 이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기업 이사회에서 독립된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 한 명을 3% 룰로 선출한다. 이 내용이 이번에 또 추가가 됐는데 이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회라는 게 있으면 기업마다 뭐 7명도 있고 15명도 있고 이사회가 있으면 감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 감사위원회는 그 이사회가 혹시나 불법적인 일, 편법적인 일 하나 또는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을 하나 감시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게 이제 회장님이나 대주주가 뽑은 이사회 중에서 누가 감사위원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그 안에서 뽑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감사위원이 제대로 감사 역할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가 독립 선출하자.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놓고 그중에 2명 이상 독립 선출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 명은 소액 주주들이 일반 주주들이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예를 들어 회장님 지분이 10%, 회장님 동생 지분이 8%, 회장님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가 10% 갖고 있다면 그 10%, 8%, 10%를 3%만 쳐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더 이렇게 의결권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해도 3%를 더해서 예를 들어 회장님의 특수관계인이 12%면 소액 주주들이 못 이기니까 이번에 강화된 3% 룰은 아예 회장님과 특수관계인은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전부 합쳐서 3%로 하자 이렇게 아주 크게 강화를 했습니다. 모두 합쳐도 3%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은 3.01%만 표를 모아도 알겠어요. 한 명의 감사위원을 뽑아가지고 이사회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한 명의 감사위원이 이사회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뒤집을 수는 없지만 한 명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네. 그래도 뭔가 쓴소리를 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반대를 한다면 의사록에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아까 거기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소송 가서도 이런 기록들이 남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명이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 한 명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네. 근데 원래 이 감사위원을 2명으로 늘리자는 게 민주당의 원안이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2명으로 늘리려고 했는데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서로 양보를 해서 오랜만에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집중 투표제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번에는 말고 다음에 공청회 열어서 감사위원 2명으로 늘리는 거와 함께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투표제는 사실은 재계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위원을 1명이나 2명을 넣을 때 그럴 때 계속 소액주주는 아무래도 표가 부족하니까 소액주주들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감사위원을 오늘 A, B, C 3명을 선출하는데 제가 A를 뽑겠습니다 할 때 전부 이제 투표를 하고 B를 뽑겠습니다 할 때 전부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소액주주들은 내가 어차피 3표니까 3표를 나는 C라는 감사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C한테 3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1명이. 그게 집중이죠. 네. 집중투표제. 이걸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이제 여야 합의되면서 이건 미뤄졌습니다. 네. 예. 재계에서 워낙 세게 반대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기업 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상법 개정의 취지인데 여야 합의한다면서 슬그머니 핵심이 빠졌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김 기자 생각은 어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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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걸음씩 하는 거죠. 네.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1명이 들어와서 회방꾼처럼 사사건건 방해를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이 잘 돼야 나도 거기서 돈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기업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많이 받고.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주주의 이익이 중요한 그야말로 주주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인데 이 미국에서 이런 일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우려 같고 다만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투기자본 헤지펀드 같은 여기 이런 데 들어와서 중요한 정보를 이사로 들어오니까 정보를 빼가 버린다든지 또는 기업이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 어디에 5조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거 투자하지 말고 그 돈으로 배당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과거에 현대차에 엘리엇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옛날 한 10여 년 전에 삼성전자 엘리엇이 그때 삼성전자 주식 산 다음에 30조 투자하려고 그랬더니 그거 우리 배당해라 이래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얼마든지 가능하죠. 기업들이 우려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상법을 개정해 나가면서 하나씩 보완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지금 우리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가 너무 그 글로벌 스탠다드랑 거리가 머니까 전부 총수나 대주주의 입김만 받으니까 이건 바람직한 방향 아니에요? 지금도 상법 개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 롯데렌탈 그러니까 우리나라 1위 렌터카 렌터카를 24만 대인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롯데가 이걸 사모펀드에 팝니다. 어피니티라는 지금 팔고 있는데 대주주 지분을 지금 주가가 한 3만 원 합니다. 주당. 그런데 이거 7만 원에 넘깁니다. 대주주 지분을 주당. 예. 그 왜 어피니티라는 사모펀드는 롯데렌탈 인수해 가면서 이렇게 비싸게 쳐줄까? 롯데렌탈이 어피니티가 인수하면서 거대한 유상증자를 3만 원에 할 수 있도록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약속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롯데렌탈의 대주주는, 그러니까 회장님 쪽은 비싸게 회사 지분 팔아서 그 지분을 비싸게 받으니까 좋고, 예. 어피니티는 인수하자마자 대규모 유상증자에서 그러면 자본금 고간에 돈 들어오죠, 주식수 늘어나죠. 그럼 손해는 누가 봅니까? 손해는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롯데렌탈 갖고 있는 지금 주주들이 그냥 고스란히 앉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하기 전에 하자 해가지고 서둘러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그 돈을 벌었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 쓸 것이냐, 직원들 급여를 올려줄 것이냐, 수원 공장에 오래된 장비를 개선할 것이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것이냐, 이건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지만. 우리는 그동안 주주의 목소리가 너무 낮고 너무 적게 챙겨주니까 주주들에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증시에 누가 돈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주가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PBR이 1인. 그러니까 브라질, 중국 이런 나라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 가치에 비해서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 좀 고쳐보자 하는 그 첫 단추가 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집중투표제라든지 독립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집중투표제나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계속 주주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물론 그러면서도 대주주의 권익은 보호가 돼야겠죠. 네. 근데 이제 또 더 크게 보면 굳이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대기업이나 총수들은 왜 자꾸 이상한 편법이나 불법을 제일 먼저 삼성물산, 삼성이 합병할 때도 보면 그렇죠. 보면 멀쩡한 기업의 지분율을 낮추고 자기가 유리한 기업 높이고 이런 과정을 수십 년 동안 하거든요. 왜냐?
승계하려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이게 상속세가 50%가 넘으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으니까 잘못하면 지배권을 뺏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상속세를 좀 낮춰주면서 지배구조 개혁에 속도를 붙이는 뭐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구조조정,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는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제 김원장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 봅시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지금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예. 과연 혁신위원을 누구로 구성하고 또 앞으로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지가 참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존의 혁신을 보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러게 이게 예. 벌써 몇 번째 몇 번째 혁신이에요? 벌써 최근만 해도 최재형 혁신위가 있었고 이뇨한 이뇨한 혁신이 있었고. 혁신도 있었고 말이죠. 비대위도 있었고 그랬는데 비대위원장은 지금 송은석 원내대표가 맡고 있고 전당대회까지 시간도 많지도 않은데 과연 얼마큼 바꿔낼 수 있을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형해화된 수준까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주목이 된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어제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이게 비대위가 지도부 아니에요. 지도부죠. 그리고 네. 비대위가 만든 혁신이잖아요.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럼 혁신위는 비대위한테 의견을 내는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대위나 지도부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뭐 그냥 못하는 전혀 거죠. 현실화가 안 되죠. 근데 기존의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란 말이에요. 당대표죠. 당 대표가 5대 개혁안을 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무슨 의견 낸다고 이게 되겠어요? 뭐 그래서 큰 기대는 안 걸지만 그래도 이게 안철수 의원이 워낙 혁신적이고 개혁적이 많이 해왔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 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크게 기대는 안 걸긴 합니다만 예. 뭔가 그래도 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혁신위원장 맡으면 네. 다음 전당대회 당대표는 출마 안 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글쎄 출마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어려워요.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특별히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관례상 출마는 못하게 돼 있죠. 자, 금주의 뜬 인물 최진 원장 누굽니까? 저는 좀 국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꼽았는데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해외에서 한 명 더 꼽으면 일론 머스크. 신당 갑자기 느닷없이 반 트럼프 깃발을 내걸고 신당 이름까지 만들었어요. 아메리카당. 예, 만들었는데 저는요 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의 이렇게 쭉 과정을 보면 관계를 보면 윤석열 한동훈 관계가 자꾸 오버랩이 돼요. 그렇게 한때 케미였다가 또 이렇게 견원지간으로 변하는 이 권력의 이 무상함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권력의 세계 그렇게 가까웠는데 지금은 예.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예. 더구나 세계 제일 돈 많은 부자인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당을 만들기 때문에 과거 기존의 또 신당하고는 또 다르지 않을까로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만 모르죠. 아직 그렇지만 몰라요. 이게 아직은 모릅니다. 금주의 진 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저는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 전 총장인데 예. 사퇴했는데 작년 9월에 취임했어요. 9월에 취임하고 이제 9개월 만에 이제 퇴진했는데 이 검찰총장들이 그 임기를 다 마친 총장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1988년도 12월에 임기 2년제 그 관행을 만들어냈는데 16명째랍니다. 임기를 못 마치는 검찰총장이. 그리고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석방되고 난 다음에 직시항공권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여러 말이 많았고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볼 수 없다. 불명예스러운 그렇죠. 퇴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당히 여러 인물들 중에서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예. 최준 원장 금주의 진인물.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추진웅을 꼽아봤는데요. 그러니까 한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호위무사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저격수로 나선 것이 저는 국민의힘에게 되게 저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를 봅니다. 지금 집권 초반에 과도하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절대 그 역효과가 났거든요. 역대 이 정부를 보면. 이제 김민석 후보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의혹 제기한 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다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했던 부분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을 보고 이거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대답이다. 이렇게까지 막 전면적으로 날카롭게 공격하는 것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윤석열의 호위무사했던 사람이 예. 바로 이렇게 맹렬히 공격하는 거는 장담컨대 국민의힘이나 보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주진우 하면 윤석열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이 아바타나 호위무사했던 사람 친윤의 핵심 윤핵관들은 목소리를 낮추거나 뒤로 이선을 후퇴해 주는 것이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필요한다면 다른 비윤이나 어떤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주진우가 더구나 본인 재산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재명의 선봉이 선다. 이거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말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나서는 것 같아요. 수준 의원이 그 내부에서 뜨려고 예. 친윤으로 뜨려고 오히려 아예 그냥 자기의 그 자리매김을 네. 그쪽으로 하려 하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또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본인이 뜰 때는 이때다 찬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분명합니다만 저는 절대 국민의힘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 마이너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그 취임 30일 만에 첫 번째 기자회견.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최기찬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우선 형식이 좀 대단히 특이했죠. 그 타운홀 미팅으로 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추첨으로 이제 기자들 질문할 기자들 뽑았다는 예. 거 그것도 어쨌든 대단히 공평 형평성을 이제 위반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그 대단히 아이디어는 신선한데 가만히 보니까 의외로 중앙 언론 쪽이 싹 빠졌어요. 빠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의외로 역차별이 되고만 차별하려 했던 건 아니죠. 물론 어쨌든 그 추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과도하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그건 좀 아쉽고 또 국민들이 볼 때 정말로 궁금했던 거 아주 예민한 문제 이런 부분들의 질문이 좀 덜 나왔다. 날카로운 질문이 그런 게 없었죠. 없었어요. 생각보다 그 여러 가지 타운홀 미팅도 그렇고 파격적인 그 추천 방식, 기자 선정 방식은 좋았는데 내용이 있어서는 그렇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 뭔가 통합하고 협치하려는 그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정치 보복 같은 거 안 된다. 특정한 성향을 자꾸 배제하면은 정치 보복이 된다 이런 얘기들.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많이 느낀 부분이 배우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다 좋은데 네. 여야가 지금 협치도 여전히 안 되고 있고 상법 개정안은 제외하고 말이죠. 또 기자회견에서 그런 부분이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보다 좀 기자들이 더 철저히 공부도 좀 하고 질문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거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최준 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빠른 30일 만에 기자회견했던 거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민생을 특별히 강조했다는 부분 특히 저한테 귀에 와닿았던 말이 민생 경제 회복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저는 앞으로도 민생과 어떤 정치 개혁의 비율이 저는 7대3 정도 비율로 저는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민생만 잘 되면 정치 개혁 모든 게 협치 다 해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점수를 높이 두고 싶은데 하나 더 이제 조금 전에 최창일 교수님 지적하듯이 이게 그 형식의 문제인 말인데 과거에는 이게 대통령 회견에 대해 약속 대련이었다. 짜고 친 거였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이번엔 그래서 그게 전혀 없이 잘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번 이제는 앞으로는 좀 약속 대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질문자의 어떤 불균형성도 그렇지만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 질문의 어떤 질, 날카로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탁현민이가 오늘 이제 장문에 글을 썼더라고요. 많이 아마 이 기자회견은 많이 답답했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다 많은 걸 궁금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게 충분히 기자들에게 송곳 질문이 없었다. 그리고 120분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질문 15개? 너무 적죠. 그렇죠. 적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발언이 좀 길더라고요. 초반부에 특히 길었죠. 많이 길었어요. 근데 대통령의 이제 의중을 좀 알아야 되니까 임기 초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답변이 아주 정확하게 국민이 알고 싶은 걸 좀 들었어야 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제 훈시 같은 거 언론적 얘기도 많이 나왔고 뭐 이제 임기 초반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아쉬움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기자들도 대통령이 들을 때 이거 좀 굉장히 이게 무색하고 불쾌할 수도 있겠다라는 질문이 좀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너무 안 나오니까 이게 기자단들이 이제 이런 추첨제 방식이 공평하다 그래서 만약 동의한다면 기자단들이 좀 준비를 사전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추첨을 해서 뽑힌 기자가 자기가 묻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질문한다기보다는 분야별로 꼭 중요한 질문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추첨에 뽑힌 기자가 대리해서 그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질문부터 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는 방식이 저는 좀 좋을 것 같고 동시에 한 번 질문한 기자가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열어줄 필요도 있고 대신에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가급적 좀 제한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질문자나 답변자 시간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고 중앙지, 그다음 방송, 그다음에 경제지, 인터넷이 뭐 이렇게 일정 비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약속대련 좋은 의미의 약속대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기자회견을 앞으로 이제 자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소통 얘기를 많이 가질 것 같은데 뭐 지금 취임 30일 만에 한 일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지적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가 좀 있어야죠. 있을 것 같아요. 날카로움이나 감동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그 제한 사항들 뭐 그 사전에 분야별로 중요 질문부터 좀 정해놓고 한다든지 추가 질문 기회를 준다든지 대통령 발언 시간을 가급적 조금 통제한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좀 고민해주길 바라고요. 그 민생 강조한 것도 참 눈에 띄긴 합니다만 언론이 가장 주목한 건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거. 수사권과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거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시기도 뭐 추석 전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이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이 검찰 개혁 같은 건 좀 뒤로 미뤄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지금은 좀 태도가 바뀐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시기를 완전히 이제 명시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규정을 지은 거죠. 추석 때 전에는 뭐 얼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야 뭐 그런 얘기 나왔던 겁니다만 대통령이 입으로 나온 것도 다르거든요. 대부분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방식과 방법과 그리고 시기까지 다 이제 규정을 한 거니까. 이 검찰 개혁이 상당히 속도를 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 자꾸 검찰 해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아니 이거 이미 제출된 법안은 우선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물론. 공소청이 생기고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검찰청은 없어지는 건 맞죠. 맞는데 검찰 해체라는 단어가 그 검찰이 들 때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왜냐하면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모든 게 이게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거든요.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여러 가지 물론 부조리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어차피 이제 법에 검찰청 해체가 나오는 거니까 검찰청 폐지하는 거죠. 해체가 아니라 검찰청 폐지니까 사실상의 검찰 해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검찰 해체한다는 많이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검찰도 같이 동참을 시키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경찰에 같이 보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걸 같이 연구 좀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혁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게 이 가죽 혁자라서 어려운 거예요. 가죽이 굉장히 질기잖아요. 그래서 개혁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가죽처럼 어렵다는 건데 검찰 해체라는 단어를 과도하게 써서 자극을 실 필요가 있겠는가?
어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좀 그동안에 애매모호했던 분들이 저는 정리가 확실히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봉욱 민정수석 이렇게 상당히 온건파라든지 검찰 출신을 이렇게 권력기관의 개편, 개혁을 속도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이게 대통령하고 이게 장관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예. 이번 기자회견으로 확실히 다른 게 별로 없다. 라는 게 감을 저는 확실히 잡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는 이제 전화 국민들과 대충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횟수를 이런 자리를 좀 더 자주 한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타운 모양도 좀 근데 좀 광주 타운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서로 좀 다 콤팩트하게 이렇게 역독성 있게 질문을 주고받듯이 좀 이렇게 넓게 퍼지지 말고 좀 딱 오므려서 미국이나 유럽식 지금 오리지널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다음에 좀 진전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검찰 개혁은 지금 정성호 장관 그리고 장관이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만 봉욱 수석 이 검찰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아는 사람 한 이유가 어떤 사람은 어차피 해체하는 거 검찰을 알 이유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검찰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검찰도 설득도 시키고 그 검찰 다 뭐 저기 파직시킬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온건파고 봉욱 수석도 온건파를 앉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까 검찰 개혁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두 분은 개인적으로 그 공소청을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제가 검찰 수사를 뭐 정확히 잘 모르니까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라는 게 같은 기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권력이 비대해진 거예요. 그 큰 방향에는 동의를 하겠는데 이게 실제 이른바 디테일에서 과연 검찰이 그동안 쌓아왔던 수사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경찰이 그걸 다 떠맡아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네. 기존 검찰의 수사관들이 다 그리 가는 거예요. 거죠. 가는 네. 건데 검찰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 이게 과연 공소유지 같은 것도 그렇고 공소유지를 하는 거죠. 공소청이니까. 공소청이 하는 하는데 거죠. 수사를 안 한 팀이 공소유지하는 게 여기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수사를 한 사람이 공소유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제가 볼 때 이것도 그래서 보완 요점이 많은 것 같아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완전히 일사천리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최진원장 개인 원래는 사실 검찰청을 너무 빠르게 무력화시키는 것, 이렇게 해체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원래 오래전에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근데 사실 최근 1, 2년 새 어떤 검찰의 어떤 급속한 권력화, 정치화 이게 너무 심하게 드러나면서 이거는 뭐 그야말로 이렇게 거의 해체 수준의 어떤 개편 작업이 불가피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다라고.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로 얼마나 강도 높게 검찰의 개혁을 가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지경까지는 왔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갖고 그야말로 검찰 개혁을 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지금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딴 생각을 갖고 자꾸 본인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면요. 국민들은 금방 압니다. 이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본인 권력 강화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직접 권력 강화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제 검찰 수사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할 정도로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도 잘 설득해야 되고 아무리 검찰의 수사력이 중수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갖고 있던 검찰이 사실상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들도 이게 여론이 물론 뭐 검찰의 기소와 공소 수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 동의하겠습니다만 여론이 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 한 방향에 따라서. 저는 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한 지적이 이거라고 보는 게 지난번에 검찰의 수사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을 경찰로 넘겼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실제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그 경찰에 고소 고발을 했을 때 수사 진척 속도가 현격히 늦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를 따로 떼서 거기다가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에 조금 더 확대시킨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이 수사기관 막 자꾸 적체되듯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느냐라는 국민적 의구심에 그죠. 우리는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검찰이 해체되는 순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영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그 우려 같은 게 수사에 대한 제대로 영향이 하겠느냐. 그걸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게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을 개혁하고 최소화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민들도 동의할 거라고 예. 얘기했고 실제로 국민들이 여론조사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검찰에서 가져온 그 조사권, 수사권을 경찰이 대부분 갈 경우에 그 수사의 어떤 질적 능력, 그다음에 비대화, 견제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다라고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얼개는 속도 있게 갈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강론 부분은 아마 이런 이제 경찰이나 이 부분들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온건파인 정성호냐 공무를 저는 안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네, 어제 고속도로 지방 쪽의 정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길도 많이 어렵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오산이나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복잡한 곳을 꼽으라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전체 32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인제 부근에서 지체고요. 춘천 분기점 부근 지나기 불편합니다. 또 가평 휴게소에서 설악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종에서 화도 덕수산패에서 강일 쪽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차가 많아졌는데요. 영동대교에서 노량진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일산 쪽의 강변문호 보니까 한남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더 가서는 작업 때문이고요.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이게 아까 이 전반부에 좀 나왔던 얘기인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예요. 국민의힘. 빵점. 예,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수 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이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하면서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 이 비대위원장이 하고 나간 그러게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얘기했다는 거는 김용태 의원이 뭐 일부러 뭐 저기 자기 있던 곳에 대해서 일부러 이런 말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네. 도저히 가능성 없다. 이렇게 가서는 정말 회생 가능성 없다고 본 것 같아서 아까 잠깐 이제 안철수 의원 혁신위원장 얘기 나왔습니다. 예.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걸 하려 하는지 정말 최재형 의원도 상당히 비판을 했더라고요. 우려를 했던데 계속 이렇게 TK로 갈 건지 아예 국민 앞에서 솔직히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죽하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하여튼 말로 제가 꼽았습니다. 자기가 5대 개혁안을 내는데 네. 그중에 첫 번째인 탄핵 반대 당론, 요 당론이라도 바꿔보자. 그것도 안 그것도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당론도 그 기자들이 개혁 얼마나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빵점이라고 했잖아요. 빵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현재 야권의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네. 참. 최준 원장, 금주에 저는 이제 정치 지도자의 이제 신뢰성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은데요. 근데 김문수 전 후보가 그제 호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유의 정원을
올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김문수의 당권 도전설이 언론에 쫙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정치권에 받아왔는데 이분의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계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탄핵에는 또 적극적으로 반대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장관 시절에 대선 후보 나갈 거니까 절대로 아니다라고 해놓고 결국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일화 문제로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또 반대 입장 비슷하게 나왔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본인 대선 끝나고 나서 당 대표 나가느냐고 그랬더니 아주 버럭 화를 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은근슬그머니 또 대표 또 출마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동안 4번 동안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걸 보고 참 별로 좀 그렇습니다. 이분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리고 김문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도자의 말이 신뢰성이라는 게 정말 점점 더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잃어가겠다. 예. 아니 대개 정치인들이 다 이제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예. 최진호 원장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이 김문수 전 장관이 좀 유난했던 것 같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대선 후보 뽑을 때 단일화 얘기 제일 많이 했잖아요. 김덕수라는 김덕수 얘기 표현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후보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 위에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요. 너무 다르고 또 그리고 대선 지고 난 다음에 그 뭐 훌라후프인가 돌리는 거 뭐 이런 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말대로 뭐 대개 정치인들이 말이 바뀌는 게 뭐 다반사인데 유난히 그런 인상이 강하게 나와요. 예. 김문수 후보 사실. 예.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덕기구로 같아요. 원래 좀 보수 강성 보수지만 그래도 신뢰성 있는 정치인 김문수의 그런 좋은 이미지가 많이 좀 최근 들어 예. 많이 흔들었어요. 흔들렸다라고 좀 봅니다. 그 당대표 도전은 거의 기정사실화 그렇죠.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봐야 것 될 거예요. 같습니다. 봐야 그죠? 돼요. 네, 그럼요. 뭐 얘기 나온 김에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이제 전당대회 하게 될 그렇죠. 텐데.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자꾸만 안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가 솔솔솔 나오는 것 그렇게 같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다음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혁신위원장 하면서 이제 당 대표 안 나간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젊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뭐 김재섭 의원 이런 사람들 거론되는데 다들 또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탄핵에 찬성한 쪽에서 누가 나와요? 탄핵 찬성한 쪽에서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 김문수는 탄핵에 찬성 안 했죠. 탄핵 찬성 사람이 없어요 현재로서. 제 말이. 네, 없어요. 없고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과연 대표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 듣는데 이것도 알 수 없어요. 막상 가면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탄핵 찬성.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계속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지를 안 단 상태에서 나와봐야 또 이제 성과도 없고 또 내칠 거다. 친윤 쪽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행로로 볼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니 결국은 좀 제가 자랑질하자면 결국 제 말대로 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들이 나가지 말고 아바타를 내세워서 나가는 것이 그나마 이 당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한동훈도 사실 뭐 1년짜리 대선에 근데 지방선거 필패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만약에 당 대표에서 지방선거 패배하면 거기서 그만두고 해야 되면 이거 완전 미래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를 가능성이 높고 한동훈의 그런 아바타는 점에서 누구예요? 뭐 본인이 연구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조경태 같은 경우도 본인은 상당히 당권에 도전할 생각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로 확인해 보는 거 있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저는 김문수가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김문수도 본인이 직접 출마할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상당히 친윤계들이 많이 좀 미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문수를. 본인도 하고 싶어 하겠지만 돌아가는 여건은 결국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저는 점점 보게 됩니다. 다 한동훈이 안 나가버린다면. 그래서 결국 아바타들의 대결이 될 거고 이럴 때 아바타를 하더라도 절대 친윤 아바타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되면 절대로 국민의힘에게는 치명적인 거고. 그래서 비윤 반윤 아바타들의 대결로 결국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적 주목도는 더 떨어지겠는 거요?
근데 그렇게 아바타 나오고 조경태가 나오고 또 김문수의 아바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의외로 그래도 김문수 전 장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까? 저는 주목도가 국민적 주목도가 떨어져야 저는 국민의힘 힘이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주목도가 높아서 친윤 대 반윤의 대결로 가면 그건 정말로 힘들어지는 길이고 적더라도 다만 내부 개혁 완전히 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너무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예. 저는요 지금 본인이 안 나가는 쪽으로 했지 않습니까? 만약 개혁을 파격적으로 해서 당 안팎에서 박수를 받으면은 저는 안철수 출마 옹호론이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무슨 개혁을 파격적으로 하냐고요. 저는 김용태 얘기했던 5개 아니죠. 그걸 예. 김용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못했는데 네. 지금 송원석 비대위가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그걸 제안한다고 되겠어요? 근데 일단 김용태는 초선이고 아니면 이런 걸 나름대로 할 수는 있겠죠. 뭐 중진 의원 뭐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인데 사실 중진 뭐 불출마라든지 뭐 그런 건 항상 나온 얘기들이니까. 예. 그리고 더 사실은 더 그 치명적인 걸 하려면 현재의 TK 완전히 물갈이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동의가 되겠어요? 그게 안 나오면은 누가 나와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보면 그 김용태 의원이 주장했던 거는 5개 5개 하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당연히 그렇죠? 해야 될 건데 안 왜 하잖아요. 탄핵 뭐 철회했던 거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사선이고 자기 대권 주자를 여러 번 했는 안철수가 이거 못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서 안철수 해내는 걸 이때는 친일 핵심 중진 중에 예. 몇 명이 불출마 선언하거나 글쎄, 근데 이런 정도를 이끌어내야. 이끌어내야죠. 근데 안철수 이거 해야죠. 이거 못하면 뭐 역시나 이제 혹시 했는데 역시나 했다. 국민의힘의 뭐 그 생각의 문제가 뭐냐면 계엄은 당연히 잘못된 건데 탄핵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6대 4 정도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논리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앞으로 아까 뜬 인물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여도 보여요. 그나마 지켜봐야 할 것은 안철수 혁신위원장이니까 뭐 하나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또 두 번째 소환 조사해서 뭐 광범위한 조사를 받았다 그러고. 뭐 곧 구속영장 청구로 갈지 3차 소환으로 갈지 뭐 주목된다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글쎄요, 오늘 뭐 저녁 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두 번 소환했던 거 아니까 예. 6월 28일로 7월 5일 이렇게 소환했는데 한 번 더 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언론에서 떠오른 얘기는 오늘 저녁 밤 뭐 청구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으셨죠?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네.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근데 1차 소환에서 이미 물어볼 건 다 물어봤다는 거고 2차 소환 때 지금 보강 질문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부르나 안 부르나 저는 의미가 없다는 거고 이미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물론이죠. 근데 그 전에 있던 것에 또 오히려 추가 혐의가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사후 뭐 계엄 뭐 선포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통령 경호법 위반 문제, 또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이 서너 가지 늘어났기 때문에 뭐 구속영장 청구해도 뭐 전혀 별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특검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 정도 해주는 걸 조금 그 최소한의 어떤 배려 의미 외에 네. 예, 별 의미는 오늘 저녁이나 밤에 청구하든지 예. 아니면 한 번 더 소환인데 아마 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 예. 네. 그래서 지금 관심은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지금 한동수 전 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가 원급결에는 그물망에 걸려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후 보고령에 서명했느냐 말했냐. 포고령을 사후에 만들어 가지고 폐기하라고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했다고 그다음에 또 그 후에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그러니까. 폐기해야 된다고 해서 네, 폐기하고 예. 뭐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법 위반이 되는 위반이죠. 거거든요. 그동안은 계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꽤 깊이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확 지금 불이 붙거든요. 그럼요. 한덕수 전 총리 피의자예요 완전히. 피의자입니다. 네, 피의자죠. 참고인이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경찰이 이 확보한 대통령실의 그 CCTV 네. 그 화면에 보면 문건들을 다 챙기고 뭐 한 모습들이 이상민 전 장관을 나오잖아요. 비롯해서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의외로 핵심 피의자인 것 같아요.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대선에 사실 그때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할 때 약간 의아한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예. 저기 뭔가 뭐 찝찝한 게 있는 거 아닌가 네, 본인이 그런 살려고 얘기도 많이 그런 했어요. 거 저도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뭐 특별히 근거는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그런 추정도 가능할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이미 뭐 나올 거 다 나왔다 내거나 한 것다 했는데 내란 특검 해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서상목 지금 전 부총리 문제도 그렇고 이후로도 특히 국무위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계엄에 상당히 좀 소극적 반대를 했다라고 알려졌던 국무위원들이 알고 보니 또 그게 아니다라는 식의 증거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로 아마 특검이 좀 속도를 낼 것 같고. 지금 특검에서 할 거 많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 지금 다들 뭐 대충 밝혀졌다고 하는데 밝혀진 게 안 된 게 더 많아요 지금. 부품 공작 같은 것도 그렇고. 그 평양 쪽에 드론 공격한 거, 뭐 VIP가 박수를 치고 뭐 화나했다, 뭐 이런 진술 같은 것들도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사실 그 동안의 흐름으로 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닌 것 자체가 비정상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지기현 판사가 그 날 일계산 그것 때문에 그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심우정 총장이 그 직시항권 행사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란 특검은 우리는 별 큰 장애물 없이 뭐 속도를 낼 것 같고 오히려 뭐 국민들이 관심사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는 지금 수사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수사된 게 없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무통운 같은 경우도 수사된 게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한 거 아니겠어요? 압수수색 한 그런데 거잖아요. 지금 재밌는 게 김건희 여사가 그 보수 패널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대신 표출한지는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 부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가깝다고 알려진 보수 정권 패널이 와서 계속 김건희의 지금 의향 생각을 막 전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온 걸 보니까 뭐냐면 뭐 16개 하면 뭐 아무 문제도 없다. 통일부 관련설 외에 나머지 15개는 전혀 별게 없다. 예를 들면 뭐 신발 같은 경우 뭐 본 적도 없고 신은 적도 없고 치수도 다르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이걸 부분은 웃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뭐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선 그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보수 패널이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잘 몰라요. 변호사들이시는데. 변호사 별 관심 없는데 그런 말도 좀 그만 좀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방송에서 출연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왜 지금도 왜 김건희 여사의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 그래서 왜 전파를 타냐고요, 자꾸만. 저도 김건희 여사나 패널이나 진짜 이 무더위에 국민 염장 지르지 말고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 언론 플레이를 좀 어설픈 언론 플레이를 막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게 이제 관심이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걸 또 방송에서는 출연시키는 것 같아요. 막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건데 그 자체가 너는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가 없고 대변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 패널이 나와서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데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국민의 관심이 있으니까. 특검팀이 이제 수사하고 또 기존에 뭐 여기저기서 수사 좀 하던 데서부터도 또 자꾸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보도가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도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죠. 잘못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피의자는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피의자가 나는 떳떳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죠. 뭐 아니 근데 피의자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잠깐만 왜 그 패널이라서 이렇게 전달하냐 이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말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뭐 그 전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뭐 특별한 그 법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의혹도 다뤄야 할 사건의 건수도 많은데 16개라는 거 아닙니까? 내란 특검에 비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의 진척 속도가 아직 좀 더뎌서 더디죠, 느리죠. 앞으로 얼마만큼 해낼지 그게 정말 관심사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에는 정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종합 세트입니다. 정말. 그러게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 자, 또 하나 이제 짚어야 될 게 그 기자회견,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또 대전 지역 그 시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이 있었고 이렇게 대통령이 취임 초에 각 지역에 다니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하는 거는 뭐 자연스럽고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집요하게 벌써부터 지방선거 대비하는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 선거운동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당이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대통령을 뺏기지 말았어야죠. 왜 탄핵하고 계엄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일리 있는 비판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그러면 다니면서 무슨 공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민원사항 있으면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대통령이 소통하겠다는데
그거 뭐라고 할 길은 없다. 단지 그게 좀 너무 편하게 한다라든지 표시가 나게.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아직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비판 저는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뭐 마크롱 모델인데 마크롱 유류세 문제로 이제 막 난리 났죠. 노란조끼 시위대들이 막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지방으로 일일이 이제 순회를 하면서 설득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제 하반신 마비였지만 휠체어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 제국가에 특히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고 국민들의 현안 듣고 민생화 이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기억하십니까?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대도시. 그 선거 직전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치하고 했는데 총선 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런 건데 그런 비판적인 것 그러니까 선거 의식한 거 아니야 선거 운동하냐 이런 부분들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무서워서 뭐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대신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잖아요. 그럼 몇 개월 전부터는 그런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아요. 네. 그건 약간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일부 보도에서 보니까 대전 지역의 경우 그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주민들을 그냥 이렇게 뭐 아마 선착순으로 했던가 뭐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했던가 했는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자기 개인의 민원, 자기 개인의 지금 억울한 상황 뭐 이런 걸 자꾸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건 조금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까지를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 개인적인 어떤 것을 내가 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면 이거 직권남용이 된다. 내가 잡혀간다 이런 표현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물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 좋은데 지역 주민 가운데 요 행위 뽑힌 사람이 자기 개인 민원 해결하는 창고로 이용한다. 이건 또 좀 아닌가 싶어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의도는 좋게 알겠어요. 충분히 이제 추첨해서 하겠다는 건 좋은데 아까 기자회견 얘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가면 그게 타운홀 미팅이 됐건 주민과의 국민과의 소통이 그게 확 떨어진다고요. 의미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린 거고 이를테면 이제 선착순을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 어떻게 기자 질문을 추첨으로 합니까? 미국도 다 기자들 앉는 순서까지 있습니다. 다 조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개인 민원의 이렇게 자리로 활용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다음은 좀 충분히 사전 조율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임하자마자 뭔가 이제 하고 싶은데 소통도 하고 싶고 뭔가 다른 걸 보여주고 싶은데 준비가 부족해요. 약간 조금 거친 게 있어요. 그거 해야 될 사람은요. 단체장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장들이 타운홀에서 지역 민원 듣고 따가운 소리를 들어야지. 대통령이 가서 지역의 민원을 일일이 듣고 그건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광주 지역 타운홀 미팅 때는 뭐 같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니까 쭉 왔잖아요. 근데 대전 지역 그 타운홀 미팅 때는 전부 국민의힘 단체장이라서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좀 형식적 조율이 필요하다. 제가 봐도 그것도 좀 좋은 건 아니에요. 대전시장이 이장우 시장인데 국민의힘이라도 지역 단체장 수 불러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 자리에. 근데 그거를 쭉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광주 전남은 그 단체장끼리 의견에 조율이 필요해서 나오라고 그랬던 것이고 이건 그런 게 아니라서 안 나왔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아주 대통령이 지역에 가는 지역 단체장이 당연히 배석해서 같이 해야죠. 그래서 당이 다르더라도. 그럼요. 협치 통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현실에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략적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감정만이지.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대구든 대전이든 말이죠. 반대당에서 오히려 가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기자회견도 그렇고 타운홀 미팅도 그렇고 지역의 타운홀 미팅도 그렇고 형식의 면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제안을 하도록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였어요.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우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희의 무인도 들으시고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